드리겠습니다. 홍 후보께서는 지금 보수표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보면 보수층 지지율에서 안철수 후보가 40% 안팎으로 홍 후보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좀 낮은 데다 그 보수층에 반문재인 정서가 더해진 결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보수층 사이에서 사실상 후보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연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한 지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월 18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13일 만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되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도 지금 보름 남짓합니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지난 5년간 대선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뛰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 우파들이 일시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지만은 그 안 후보의 사실상 그 모습을 들여다 보면 박지원 대표의 뒤에서 모든 오퍼레이팅을 박지원 대표가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국민이 알게 된다면 우리 보수 우파들이 안 후보 지지는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안 후보의 태도는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뚜렷한 소신과 강단과 결기라고 봅니다. 안 후보는 보수 진영에 어필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TK 지역, PK 지역 비롯해서 수도권 보수층들이 돌아오고 있다, 저는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4.12 재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 수치대로 한다면 저희 당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 선거 예를 들면 4곳을 광역 기초를 4곳을 했는데 4곳 중에 3곳을 저희들이 이기고 민주당이 1곳을 이겼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도 이것이 전국에 실시되는 4.12 보궐선거가 대선 풍향계라고 될 것이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막상 우리가 후보를 낸 23곳 중에서 12곳을 우리가 이기고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하고 난 뒤에 언론의 그런 평가는 전혀 그날부터 없어졌습니다. 사라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은 현장에 나타나는 열기하고 그 다음에 밑바닥 민심은 이제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 우파의 표들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추세도 안 후보의 보수표가 전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우리 내부의 조사 결과도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일부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감안을 한다면 저는 우리 내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런 여론의 추세를 확신을 합니다. 내부 여론조사 추세는 말씀을 드리면 또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후보님 말씀 들어보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 있던 표가 이제 홍 후보 쪽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그 박지원 선배가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를 찍으면 홍준표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홍찍자로 다 바꿨습니다.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거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마 그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판이하게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이 70% 이상 득표를 할 수 있다. 지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돌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는 그런 구도는 나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최근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걸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 끊이지 않고 또 지난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를 갖고 내가 이야기할 때 TV 토론에서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하면 이게 대부분 답이 나올 건데 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느냐 했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나오다가 보니까 청와대에 메모가 공개가 돼서 송민숙 회고록에 보면 문재인 후보 거짓말도 크게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거짓말하는 분 그리고 또 안보 관련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저는 보기에는 대통령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예. 네, 그 선거 관련돼서 좀 더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대선 출마 활동하신 지 지금 뭐 약 한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한 달 정도 됐죠. 네, 본격적인 거 출마해서 하시고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홍 후보님이 지지도가 그리 높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수층의 지지들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 일부 지적이긴 합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시도의원들 가운데서도 입장에 따라서 홍 후보님 지지에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지지도가 낮으면 분산이 우리 당의 당뇨들이나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전부 기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구 그다음에 울산, 부산, 경남 또 어제는 인천, 평택, 수원, 용인 이런 지역을 돌면서 현장에서 따라갔던 기자들한테 내가 그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7, 8% 지지도 가진 후보냐? 과연 그 여론조사가 옳으냐? 지금 여론조사는 사실상 응답률이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27만 통을 전화했는데 1997통의 응답률 말하자면 4.1% 가지고 하는데 96%의 국민들 의사는 도외시하고 광적인 지지계층 응답률만 가지고 여론조사라고 발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 제가 동대문 의뢰 출마를 했는데 선거운동 시작 직전 이틀 전 여론조사가 제가 16%, 상대방 열린우리당 후보가 48%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믿고 내가 한 6일 동안 선거운동이 시작돼도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 하려고 나가냐. 그래서 한 6일 동안 지구당에서 문 걸어 잠가놓고 바둑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이
당사로 찾아와서 밑바닥은 다른데 왜 위원장은 안 나오냐 이래가지고 내 마지막 선거운동을 한 엿새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깨보니까 제가 1.2%를 이겼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34%가 움직였다는 건데 나는 그런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또 경남지사 보궐선거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선거를 할 때 경남에서 어느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제시한 것은 내하고 상대부 여론조사 차이가 0.1%라고 했습니다. 그걸 신문에 대대적으로 냈어요. 근데 끝나고 난 뒤 보니까 그 내부 경선 때 이야기입니다. 도민 여론조사가. 근데 우리가 한 여론조사는 무려 24%가 차이 났는데 그 신문에서 또 그 여론조사 기관하고 한 그 후보 지지율차가 내부 경선에서 도민 여론조사가 0.1% 차이라고 신문 1면, 2면, 3면 대대적으로 냈어요.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그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보자. 그 로데이터 불러가지고 내 선관위 제소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 문 닫았습니다.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졌어. 그래서 저는 2004년 이래에 여론조사를 믿고 선거운동 하지 않습니다. 밑바닥 여론이나 우리 자체 여론조사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대선이 시작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나온 모든 여론조사가 에서 홍준표 후보께서 10%를 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그럼 모든 여론조사가 다 틀리고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하는 자체 여론조사만 맞다. 그런 말. 내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여태 나왔던 것은 내가 맞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태 나온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수 진영이 태극기 민심도 지금 우리가 다 흐트러졌고 또 일부 바른정당도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 할 때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까지는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 근데 최근에 지금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론조사는 많이 달라져 있다. 그 뜻입니다. 예. 그 앞에 질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론조사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내부 여론조사,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확신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으시면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확신한다. 이게 어떤 여론조사길래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게 이번 재보선 결과를 마친 것은 우리 자체 여론조사뿐입니다. 이번 재보선에 전국에 23곳의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12곳을 이겼습니다. 기초는 좀 빼더라도 광역 이상 선거가 되면 그는 여론조사 결과로 따라갑니다. 광역 이상이 되면. 근데 경기도에서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는 민주당 지지율이 45%고 국민당 지지율이 26%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9%였습니다. 4월 12일 기준으로. 그런데 선거를 해보니까 4곳 중에 3곳이 자유한국당이 이겼습니다. 그걸 맞춰준 것이 우리 내부 여론조사입니다. 유일하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밑바닥 민심은 틀리다. 숨은 민심이 있다. 그래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4월 12일 날 재보궐선거 여론조사를 유일하게 마친 것은 우리 내부 여론조사입니다. 그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밑바닥 민심을 훑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외부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자의적일 수 있고 편향적인 여론조사일 수 있다.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 대표도 해보고 했지만 우리 자체 여론조사가 늘 나오는 통계가 우리한테 3에서 5%를 짜게 나옵니다. 오히려
짜게 나오는 것을 내 쭉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와는 달리 좀 자신감을 붙는 것은 4.12 재보선 때 우리 내부 여론조사가 유일하게 맞췄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한번 대선에 임하고 뛰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0%포인트 차이까지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차이가 나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완주를 하시려는 건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에 당권을 노리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권 노리고 선거 치를 만큼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선 이후에 이제 현재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인데 전대에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저는 대선에 이길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이 대선은 좌파 3명과 우파 1명의 싸움입니다. 내 처음 시작할 때 87년 대선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자. 내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했습니다. 3월 18일 날 서문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할 때 어차피 이 구도는 좌파 3명 대 우파 1명의 구도가 될 것이다. 다른 우파들은 결국은 자유한국당 후보한테 몰리게 될 것이다. 표가 직결하게 될 것이다. 그건 보수 우파들의 위기감의 반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거가 내가 87년 선거를 다시 한번 벤치마킹 해봐라. 내가 당직자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도 민주화 열풍 때문에 사실상 노태우 지지라는 말을 전혀 못할 때입니다. 밖에 나가서. 그런데 깨보니까 4당 구도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됐습니다. 37%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탄핵으로 어렵다. 정말 어렵다. 어렵지만은 이 선거는 결국은 탄핵 대선에서 안보 대선으로 프레임이 바뀔 것이다. 안보 대선으로 프레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해볼 수 있다. 2004년도에는 32% 차이를 극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이지 불과 16일 만에 34%가 제가 1.2% 이겼으니까요. 불과 34%가 움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래 확신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또 선거 후에 당권 문제는 저는 당권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잡아봤기 때문에 저도 나이가 있습니다. 40대 41에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갔지만 22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추하게 당권에 매달리고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만 열심히 하지 그 외에는 당권에 집착한다.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홍준표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남풍이 불면 대선이 달라진다. 우파가 지면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 영남 유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 지역주의를 오히려 부추기고 거기에 기대시려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의가 아니고 그게 대한민국 선거 패턴입니다. 여태 있어왔던 선거 패턴인데 왜 저만 지역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옳지 않죠. 지금 호남에서 지금 선거 패턴을 할 때마다 92%가 호남 지지를 했잖아요. 그건 지역주의 아닙니까? 그거는 극도의 지역주의죠. 그런데 유일하게 저만 앉아서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호남의 선거 패턴이 오히려 지금 그 안철수 후보나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그 자세히 보시면 그 호남 1, 2중대입니다. 호남 1, 2중대고 안철수 후보 당의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25명인가 됐는데 23명이 호남입니다. 2명만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지역당 1, 2구도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호남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절반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거의 90%가 훨씬 넘는 지지율이에요. 그게 지역주의입니다. 영남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75%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남풍이 불면 대선 판도가 달라지죠. 수도권에 올라오고 하면. 그건 여태 있었던 선거 패턴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저만 지역주의로 그래 매몰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당이나 문재인 후보당은 선거 끝나면 무조건 합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합당을 합니다. 합당을 해야지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1번이 되든 3번이 되든 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후보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후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 진영에서 그걸 알게 되면 그 두 사람 중에 안철수 후보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나는 못 찍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저만 지역주의로 몰고 있습니까? 근데 저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를 호남 1, 2중대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영남에서도 그분들이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 대선에서 이렇게 지역주의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홍 후보께서만 유독 그 지역주의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영남에서 1, 2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죠. 그 판도 바뀌었습니다. 벌써 그거는 영남 가보면 그 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뀌어져 있고 영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약진한 것은 원래 영남 지역에 가보면요.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도 영남 지역에 20% 이상 득표는 반드시 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후보 있을 때는 영남 지역 투표가 30%가 넘은 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당시에 민주당 지지 계층들이 영남 지역에는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영남 지역의 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일시적으로 가 있다가 지금 급속히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어제 보도된 여론조사도 그렇지 않던데요? 어제 보도된 여론조사 내가 안 믿습니다. 우리 여론조사는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찌됐건 보수 후보 단일화 이거는 현재로선 그 돌파구 차원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보수층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 유승민 후보는 뭐 전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수 후보 단일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유승민 후보를 강남 좌파로 보지 그분은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정책은 심상정 후보와 같다고 스스로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수 우파의 후보로 보지 않습니다. 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유승민 후보의 그 1, 2% 지지율이 사퇴를 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가는 것으로 우리는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 문제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영남 지역에서 가보면 유승민 후보 단일화하면 오히려 투표장 가지 않겠다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후보 단일화 그건 언론에서 또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기에 불과하지 거기에 단일화한다는 것은 우리 선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미 결론을 그려냈기 때문에 이 단일화하는 것은 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보수 정권에서는 언제나 단독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단일화를 안 했습니다. 단일화는 주로 야권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운동을 늘 했습니다. 늘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탄생할 때도 우리는 유일하게 한나라당 힘으로 집권을 했고 또
박근혜 후보 할 때도 새누리당 이름으로 집권을 했고 단일화 문제는 전부 야권 연대의 단일화 문제만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 탄핵으로 인해서 좌파 강풍 시대가 지속이 되니까 거꾸로 이제 약자가 보수 진영에 대해서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 진영의 특히 보수 우파 진영의 분들은 결국은 투표장에 가실 때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집중 투표를 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 유승민 후보를 강남 좌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얼치기 좌파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셨는데 그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뭐 좌파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보수 색깔을 많이 내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혹시 안철수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 뭐 이런 걸 좀 열어놓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느 정권을 막기 위해서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정당이 같이 한다. 그것은 정치도에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가정을 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선거 막판에 홍준표 후보께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1등을 하는데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로 되면 안철수 후보가 승리한다라고 할 때 보수층에선 홍준표 당신 좀 물러나시오 이런 요구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질문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거 막바지 가갖고 내가 안철수 후보보다 집권을 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 좌우 대결의 대항마가 된다. 그렇게 할 때 안철수 후보한테 물어봤습니까? 물어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대선은 특히 대한민국 대선은 절대 이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출렁입니다. 출렁일 때 그 파도를 누가 타느냐 거기에 마지막 승부처가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3위 하다가 급작히 1위로 뛰어 올란 것은 그는 불과 선거 2주 전입니다. 2002년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묻는 그 취지는 나보고 들어가라는 건데 그 한국 보수 적통의 후보가 들어가고 지금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모르고 좌우에 양다리 떡 걸쳐놓고 가랭이 걸쳐놓고 다리 걸쳐놓고 있는 그 후보한테 양보하라. 그거는 난센스죠. 그 질문 자체가. 거꾸로 안철수 후보한테 왔을 때 홍준표가 만약 세지면 양보할 용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거는 그건 또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지 내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 관훈 토론회에서 저희는 묻는 사람이고 후보로 초청되신 분은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그렇죠.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있는데 가불관계로 상징하고 물어보는 거는 적정하지가 않죠. 상대방도 입장이 있는데 지금 세상이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1인 미디어 시대인데 언론 입장에서는 무조건 내가 갑이다. 너희는 묻는 대로 답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음을 좀 주실 때 어떤 물음도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거 생각하고 물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넘어가죠. 네. 그런데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민심 중에는 분명히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층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말하면 이 자유한국당은 정권 연장을 반대하는 표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설득하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정권 교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교체할 정권이 없어졌습니다. 무정부입니다. 교체할 대상은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인데 교체할 정권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일부 그 문제되는 분들 나가고 난 뒤에 새롭게 이제 후보를 뽑았습니다. 홍준표 정권이 되면 그건 정권이 바뀐 겁니다. 홍준표 정권이 어떻게 박근혜 정권이 이익입니까? 노무현 정권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대중 정권이 이익으로 봤습니까? 제일 처음에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한 일이 뭡니까? 김대중 정권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 특검을 해가지고 단절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당하고는 다르게.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 끝나고 난 뒤에 박근혜 정권 들어왔을 때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 이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공화당, 민주당처럼 100년 이상 전통을 가진 정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0년 이상 전통을 가진 정당 간의 정권 교체가 아니고 사람 간의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끝나고 홍준표 정권이 들어오면 전혀 새로운 정권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꼭 야당이 들어와야 정권 교체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홍준표 정권이 들어오면 박근혜 정권이 이익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권입니다. 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겠다. 국가 대개혁 그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내 친박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당 개혁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유순열 기자님, 지금 선거가 코앞에 왔는데 당 내분으로 선거 치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저보고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후보 되는 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상집 상주가 될지 잔치집의 혼주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자. 내가 초상집 상주가 될지 잔치집 혼주가 될지는 지켜보자. 지금 당 내분에 휩싸여 가지고 누구를 쳐내고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지게작대기도 필요한 게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 내부에 내분 그거 정리하는데 시간 보내다가 대선 끝날 겁니까? 친박 문제가, 내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박이라는 것은 대통령 국정 지지 세력에 불과하다. 후보가 달라지고 또 집권 주체가 달라지면 그분들은 새로운 정권의 지지 세력이다. 소위 개파라는 게 나는 친노는 내 개파로 봅니다. 좌파 이념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념 집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라당에는 또 새누리당에는 국정 지지 세력이었지 그걸 특정한 개파라고 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거 친박이었던 분들도 당권 정지됐던 분들도 홍준표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만약 제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또 국정 지지 세력이 됩니다. 저는 정치 22년 했지만은 어느 개파에 속해 본 일 없는 독고다입니다. 독고다이라고 하니까 이걸 자꾸 일본말로 생각하는데 그 우리나라 속어입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고뇌하고 그리고 혼자서 헤쳐나간다. 우리나라 속어입니다. 그런데 여태 22년 동안 그런 정치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22년 만에 독고다이한테 세력이 붙은 겁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세력이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힘든 싸움이지만은 한번 해볼 기회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대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친박 문제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관계 그것도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관여하지 않고 내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뛰고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느냐 그게 중요한 시점이지. 지금 당 내분에 지금 휩싸여 가지고 만약 내 집권해 보세요. 바로 계획을 당 계획부터 싸게 뿌리죠. 지금은 내가 당 계획할 시간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굉장히 불행한 사태죠. 불행한 사태고 지금 뭐 감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옹유했던 그 골수 친박 세력들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보수 정치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친박 세력들은 잘못이 없다. 내가 집권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충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들은 핵심되는 분들이겠죠. 핵심되는 분들. 다른 분들이야 그냥 이제 박근혜 대통령 덕을 봐서 이제 공천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정말 중요한 건 핵심 세력들이겠죠. 그 핵심 세력들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탄핵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 핵심 세력들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같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전면에 못 나올 겁니다. 선거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홍준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나머지 제가 선거운동의 전면에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네. 원론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이념적으로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보수 진보의 기준은 모호한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보수는 어떤 것입니까? 아울러 지난 9년, 10년 보수 정권은 보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실천했다고 보십니까? 보수 진보의 그 갈림길이라고 하기보다는 좌파우파의 갈림길이죠. 좌파우파의 갈림길을 저는 그 우파는 자유를 중점적으로 가치를 두는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좌파는 평등을 그 중점적 가치로 두는 집단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최상의 가치로 두고 있는 보수 우파 진영하고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진보 좌파 지구하고 구분의 기준은 나는 자유와 평등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아직 선진국으로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수 우파의 자유주의를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60년도 초에 아시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해서 집권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버마, 미얀마의 내위인이 집권을 했습니다. 같이 집권을 해서 내위인은 국가체제를 국가사회주의로 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장군은 대한민국에 집권을 해서 자본주의 체제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미얀마의 국민소득하고 아시아의 최대 부국이었어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후에 6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상 보고 미얀마 상을 보면, 미얀마는 국민소득 1300달러로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국가 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60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와 한국을 비교해 보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야 할지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완벽하게 우리가 선진국에 올라설 때까지는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에 올라서고 난 뒤에, 일정 궤도에 올라서고 난 뒤에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처럼 좌파가 집권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국가체제가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그 후보 꼼수 사태, 좀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보수 정치인으로서 이게 정정당당한 것인지, 홍준표다운 것인지. 나는 그걸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 묻을 때, 그럼 너희는 왜 사퇴 안 하노?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국회의원 사퇴해야죠. 대선에 나왔으면 당당하게 사퇴해야죠. 당당하게 사퇴하고 그 보궐선거를 만들어줘야죠. 자기들은 사퇴 안 하고 내가 보궐선거 안 만드는 거 그걸 갖다가 꼼수 사퇴로 모는 게 과연 정당하냐. 대선에 나왔으면요 법률상으로 그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어가고 자기들은 사퇴 안 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사퇴하라고 하고 국회에서 법을 그래 만들어야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가 절대 사퇴 안 합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사퇴합니다. 사퇴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자기들 빼놓고는 다 사퇴하라고 그래 해놨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에 나왔던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왜 사퇴하지 않습니까? 4월 9일 이전에 저는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3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3년 가까이 남은 걸 보궐선거를 만들어 줘야지 참정권 침해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사퇴 안 하고 왜 유독 저만 몰아붙이는지 또 이 보궐선거를 하려면 선거 비용이 170억이 들어요. 참고로 가만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사퇴했죠. 아니 그것도 4월 9일 이전에 사퇴해야죠. 보궐선거를 만들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선거하고 같이 하도록 해야죠. 근데 이제 와서 자기도 보궐선거 없애려고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 보궐선거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럼 1년 몇 개월 동안 그 노원에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거는 책임 안 집니까? 그건 꼼수 사퇴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죠. 제가 보궐선거를 없앤 것은 불과 1년 2개월 하는 도지사직을 그걸 맡기려면 선거 비용이 170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럼 도지사 나가려고 시장 군수들이 줄 사퇴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3명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사퇴하면 시장 군수 선거가 또 생깁니다. 그 시장 군수 하려고 또 도의원들이 사퇴를 해요. 그거 들어가려고. 제가 하나 사퇴하면 이게 이번에는 묘하게 줄 사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 비용이 300억 이상 듭니다. 제가 도지사 선거, 도지사를 4년 4개월 맡으면서 내가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 경남도 1조 4천억의 빚을 3년 6개월 만에 싹 갚았어요.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빚 하나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됐습니다. 금년부터 흑자도정을 합니다. 법률을 지금 바꿨어요. 흑자도정 규정이 없어가지고. 행자부에서 금년 2월에 법률 바꿨어요. 경상남도 때문에. 그러면 흑자도정을 다 이루 빚 다 그 땅 한 평 안 팔고 내부 계획만으로 그 빚을 다 갚아줘 놓고 나오는데 내가 나가면서 그럼 300억을 그거는 지방비가 들어야 돼요. 국회의원 보선은 나라가 빚을 그 보선 비용을 댑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비용은 도에서 돈을 대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걸 나가면서 내가 이 3년 6개월 동안 고생해서 빚을 제로로 만들었는데 도민들 세금을 300억을 이걸 쏟아붓게 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내가 열흘간 대선 선거운동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거 300억 이거 도민세금 헛되이 쓸 수 없다. 내가 선거운동 못하고 불이익 받겠다. 받지만은 이거는 사태는 보궐선거 없애는 것이 옳다. 또 보궐선거 없애기 위해서 출마 선언하기 전에 내년 7월까지 후임지사가 뽑힐 때까지 중요 정책은 미리 다 결정을 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새롭게 정할 중요 정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리 다 정해놓고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직무대행으로 하면 현상유지만 할 수 있게 다 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자기들은 대통령 선거 떨어지면 국회의원 다시 해먹으려고 그래 하면서 어떻게 그 취지로 한 그걸 갖다 꼼수 사태 이래 비난을 합니까? 근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막말 또 다소 가벼운 언행 보수로서 품격이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내가 막말한 거 한번 대보십시오. 어떤 말을 막말을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아니, 말씀하세요. 죽자 시리즈 뭐 예를 들면
죽자 시리즈라고 들어. 그러면 이수진 장군이 사적생 그것도 막말이네. 뭐 이수진 장군이 생적사 사적생 그 이야기한 것도 죽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막말이네. 글쎄,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 그 팩트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가 참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막말 시비가 안 났을 거예요. 서가하셨다. 그 말했으면 절대 막말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가 그 막말이라고 하도 그러길래 죽자. 아니, 그게 왜 막말입니까? 이수신 장군 말씀하신 것도 막말이고, 저는 뭐 말만 하면 시비를 걸어요, 또. 아니 뭐 저기 유승민 후보한테 뭐 이정이 보는 것 같다. 또 심상정 후보에게 어차피 안 될 후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막말로 비춰지는 거죠. 나도 수없는 막말 들었습니다.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파렴치하다 이런 소리 안 했습니까? 꼼수 사태 가지고 자기는 사퇴도 안 하고, 에? 자기는 뻔뻔스럽게 내가 그래도 내가 막말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같다. 내가 보기엔 이정희 같아요, 하는 짓이. 그거 아마 동의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내가 이정희라고 이야기 안 하고 또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자꾸 나한테 찍고 대들면 내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정희를 보면 이정희라는 말은 막말 아니죠. 내가 막말한 거 있으면 유승열 기자. 그러니까 후보님의 그런 언행이 장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혹시 그런 옛날에 사실 막말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일 심했죠. 대통령 짓 못해 먹겠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막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수는 저거는 어떻게 무슨 짓을 해도 보수 어떻다. 노무현 대통령 막말이 제일 심했죠. 그때 언론에서 대통령 품격을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까? 많이 했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때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전달하기 쉬운 서민의 소위 말하자면 평균적인 시중의 말로 이야기하는 거를 그걸 막말로 매도를 하고, 난 대통령이 되면 위선을 안 부리겠습니다. 위선 부리고 어떻게 가식적인 말하고, 난 그런 거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한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지도자가 정말 이거는 문제가 되는 닉슨 같은 지도자지. 지도자의 말의 품위를 따져가지고, 말의 품위는 굳이 말하자면 외교관 만날 때 외국 정상들과 이야기할 때는 품위를 지켜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평균적인 언어로 쉬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걸 갖다가 아주 국민들한테 고담 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유순열 기자님 충고를 깊이 새겨듣고 집권하면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선거에 참 돈이 많이 들죠. 대선은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시도당사, 중앙당사 이제 담보로 잡혀서 250억 원 대출받아서 이제 선거를 치르고 계십니다. 물론 뭐 당선되신다거나 아니면 15% 이상 득표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최악의 경우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돈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후에 선거자금 문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돼도 차기 대통령은 장밋빛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대내외적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특히 국내적으로 보면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야당과의 관계 설정 잘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당선이 되면 여의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YS 때도 그랬습니다. YS, DJ,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여의도 출신이면서도 당선되면 여의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정무수석을 보면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을 정무수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면 국회에 오질 않습니다. 여의도에. 소위 말하면 쪽팔리니까. 안 옵니다. 안 오고 과반수가 되었으면 대통령은 뒤에 앉아서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압박을 해서 무조건 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야의 극한 대치가 생깁니다. 지난 25년간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안 제출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의회의 협력 없이 국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찬, 오찬, 만찬을 의회 지도자들하고 늘 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국정을 공유합니다. 공유를 해서 설득을 합니다. 미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대통령이 소수당이라도 그 대통령 직무수행이 가능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왜 여의도 출신인데 들어가면 안 나오는가 하면 여의도 이게 이젠 더 이상 꼴보기가 싫어요. 징그럽거든. 자기가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딱 베일에 가려버리고 앞에 사람들 다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협치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미국식으로 대통령이 의회 여야 지도자들 다 모시고 조찬도 하고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그냥 국정을 다 공유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국정의 현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국정 협조를 하면서 국정을 공유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극렬한 야당 반대하는 분도 그렇게 대통령이 나오면 절대 나는 반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협치라는 말 그거 가지고 자리나 하나 묶이죠. 결국은 자리나 하나 묶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정무장관은 야당으로 해야 옳겠죠. 제1야당을 하는 게 옳겠지만은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미국식의 대통령제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네. 새 정부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선되면 곧바로 취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대선 과정에서 섀도우 캐비닛이나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요. 박근혜 정부만 해도 조각에 50여일이 걸렸습니다. 인수위 준비 기간 2달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많이 걸린 겁니다. 혹시 섀도우 캐비넷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총리하고 외교부 장관, 안보 담당하는 그 국방부 장관, 경제부총리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마음에 든 사람 있습니까?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2012년 12월 20일 날 19일 날 하고 20일 날 바로 내가 경남지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하고 사흘 만에 도정 파악을 다 했습니다. 보고를 싹 다 듣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도정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를 하면 내 일주일 만에 국정 파악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국회에 있을 때 한 10여 개 상임위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외교, 통일, 국방, 정보, 법사, 행자, 그 다음에 기획재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정을 사선을 하면서 다른 의원들과 달리 내 국토해양만 못 가봤어요. 그거는 좀 고물이 생기는 상임위라서 그런지 하도 경쟁이 치열해서 그 외에는 내 상임위를 거의 다 돌아다니 봤습니다. 국정을 다 봤습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하면서 나라 일 다 봤습니다. 경남지사 하면서 지방선거, 지방행정조직 다 해봤습니다. 지방행정도.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일주일 내 국정 파악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에 내각 세팅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막바지 가서 집권 가능성이 보일 때 섀도우 캐비넷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후보님은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당원권 정지 상태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임기 후에 감옥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직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닌지요. 그건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 사건은 내가 하도 그깟 물고 늘어지기에 내가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음에 들어갈 차례가 누군지는 대강 알겠다. 내가 그 이야기도 했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내 사건 판결문 보면 법률적 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법률적 쟁점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법률적 판단이 할 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법률가 출신입니다. 두 번째, 0.1%의 가능성도 없지만은 파기환송이 되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받으러 갈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재판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내가 끝나고 난 뒤에 0.1% 가능성 없지만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가야죠. 지금 이미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 내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해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거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자꾸 유기자 말이야. 안 그래도 어려운데 유순열 기자 그 질문에서 사람 어렵게 만들지 말고 글쎄, 아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질문이고 피해가실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덧붙여서 네. 이제 막 박 전 대통령 기소된 터에 굉장히 이른 얘기입니다만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분명히 사면 여론이 나올 거란 말이죠. 사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집권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권을 하면 탄핵의 진실도 한번 밝혀보겠다.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재판이 확정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유죄가. 무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한다는 것은 그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유죄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니까. 그건 나중의 이야기고 내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집권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탄핵의 진실을 한번 밝혀보겠다.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기소한 게 전부 유죄라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그렇죠? 나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보통 사건이 아니라서. 제 사건도 보통 이상의 사건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이번 선거가 안보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치 얘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 안보까지 질문드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고요. 이어서 6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고 또 연이어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지금 그 한국 안보상이 좋지 않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고 주장하셨는데 네. 왜 전술핵을 배치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나토의 5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했습니다.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벨기에하고 제 기억에는 터키하고 또 한 나라가 있는데요. 유럽에 전술핵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에서 그 핵단추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남하 정책을 계속 하니까 전술핵을 재배치한 일이 있습니다.
핵은 핵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저는 억제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육자회담에 얽매여 가지고 또 좌파정권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북에 퍼준 게 70억 불이 훨씬 넘습니다. 핵탄도 하나 만드는데 1에서 3억 불 듭니다. 1에서 3억 불. 그런데 우리나라가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에 넘어간 돈이 8조가 훨씬 넘습니다. 달러로 치면 70억 달러가 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핵실험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4번인가 5번을 이 정부 와서 시작했고요.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을 했고. 핵을 제조하고 판매하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술 개발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은 핵 기술을 축적하는데 돈과 시간을 번 겁니다. 육자회담 한다고 매달려 있을 때 과연 외교로 그 핵이 제거가 됐습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막바지 단계까지 왔어요. 미국이 본토를 공격한다고 할 만큼 위협적인 단계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는 북에 가서 김정은이 만나 핵 제거하겠다? 나는 그게 참 철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이 만났어요.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이 만났어요. 핵 제거했습니까? 핵을 도와주기만 했지. 또다시 달러를 안고 북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돈으로 구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오는 정권은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매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이한테 달러를 갖다 바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핵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플루토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처리를 안 했을 뿐이지. 일본에 플루토늄이 수만 톤이 있습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 1000개를 1년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하는 것은, 자체 핵무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동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책으로 뭐냐? 미군의 전술핵을 들어와서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지 나중에 북이 핵 폐기하면 전술핵을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 토론 때 91년도 뭐 남북 비핵화 선언에 반한다 그런데 남북 비핵화 선언은 이미 북이 위반을 했죠. 비핵화하기로 했는데도 지금 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 또 낭만적인 생각으로 대통령이 되고 국군 통수권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들어와야지 되고 또 북의 특수 11군단에 대응하는 그런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북의 20만의 특수정예 부대를 부술 수 있는 그런 정예 강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으로 가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공갈에 늘 불안하게 떨면서 달러를 갖다 바쳐야 됩니다. 예,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힘의 균형, 핵의 균형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답변에서 말씀하실 때도 우려하셨지만은 일본의 핵무장을 빌미를 줄 수 있던 우려도 있고 또 중국에서 또 강하게 이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핵이 다 철수가 됐죠. 지금은 됐는데 중국의 반대, 일본의 반대, 특히 일본의 반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일본은 네. 일본은 안하리기라고 보고 일본은 그 미일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일본을 침공하면 미국이 자동 개입을 합니다. 전쟁에. 미일 상위 방위 조약에 따라서. 그러나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침공을 하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돼.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일본 관계는 일본의 완벽한 핵 우산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은 현재 핵무장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의 핵 우산하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 아주 미흡합니다. 만약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목적을 저는 한국에 전란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만든다고 봅니다. 북한하고 그 미국하고 사실상 북한도 그거 알 겁니다. 전쟁해 본들 게임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 자동 참전 조항이 없는데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북한이 전단을 개시하고 미국 동부 지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때 미국 의회에서 자기 나라의 핵 공격을 그걸 감안하고 그걸 감수하면서 한국에 참전을 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저는 북한이 ICBM 개발하는 목적을 단순히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한반도에 만약 유사시에 미군 참여를 발목을 묶기 위해서 ICBM 개발한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내가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감안해 보면 한반도 전술핵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술핵 문제는 그렇게 잘 정리를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말씀하셨었는데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었고요.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이 일부였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맥락에서 시 주석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시 주석이 잘못된 역사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불쾌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홍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은 주얼레 씨가 그 중국 지도자 할 때 한 발언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그때는 주얼레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은 한국 발해 고구려 이걸 전부 독립성을 인정을 했는데 시 주석이 어떤 연유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나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이 문제는 강력히 인식을 바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한일 그 양국 간 현안 중 하나가 이제 위안부 합의 문제인데 이미 이제 뒷거래다. 그래서 파기 가능성 언급을 하셨는데 조약이라고 뭐 볼 수는 없지만 파기를 할 경우에 일본의 반발은 이제 예상이 가능한데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제가 마이니치 신문하고 인터뷰를 최근에 한 일이 있습니다. 윌 스트리트 저널지하고도 내가 인터뷰를 최근에 한 일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 했는데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물어봤어요. 7% 후보한테 뭘 마이니치가 오고 윌 스트리트 저널이 오냐. 7% 후보인데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우스갯소리로 물어보고 했는데 마이니치 신문한테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딴 거는 모르지만은 위안부 문제는 한국 정신사의 문제다. 한국민의 정신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합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지. 나치의 제노사이드에 비견하는 그런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합의한 거는 그것도 10억 겐에 합의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일본에서 종군 위안부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일각에서는 매춘부라고까지 비난하지 않았느냐.
그래 해놓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없었던 것으로 그런 식으로 돈으로 합의하냐. 이거는 조약도 아니고 공동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파기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내가 마이니치 신문에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군국주의로 가는 것은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옳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연관돼 있는 게 이제 위안부 소녀상 문제인데요. 그 이전을 일본에선 바라고 있고 외교부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에 어디에 두든 그걸 일본 정부가 정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땅에 지금 해놓은 걸 갖다가 이전하라. 그 용에 자기들이 위안부에 대해서 말을 그래 안 해야죠. 정부나 고관 대작들이 그런 식으로 한국의 정신사를 갖다가 짓밟으면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자 우리 땅에 설치해 놓은 걸 갖다가 이리 이전하라 저리 이전하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죠. 경제 정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3%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거비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4년 새 30% 뛰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부동산 중심 단기 부양책의 결과입니다. 후보님은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시겠습니까? 우선 대한민국 경제가 왜 성장이 더디냐? 청년 일자리가 왜 절벽이냐? 그것부터 내가 설명하고 주택정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나는 3대 적폐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가 종북 세력입니다. 그 둘째가 강성귀족 노조들입니다. 주로 민주노조입니다. 그 셋째가 정교조입니다. 정교조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좌파 이념, 친북 사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종북 세력들이 활개를 치게 되었습니다. 또 강성귀족노조 근로자의 3%밖에 되지 않은 이 강성귀족노조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걸핏하면 광화문에서 파업 시위를 하고 촛불 들고 이 바람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 경제지 기자들이 있으면 한번 해외로 나간 기업들 전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젠가 아ren가 신문 보니까 중소기업도 6조 4천억을 해외 투자를 했어요. 지금 대기업 중에서 국내 생산력, 해외 생산력의 차이가 지금 역전이 됐어요. 4대 6으로. 해외 생산력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어요. 거기서 돈 잘 벌어갖고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새로 생기지가 않고. 청년들이 일자리 절벽된 게 나는 강성귀족 노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조들이 그렇게 폐악을 부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 하동에 갈사만이라고 매립지가 있습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에 50만 대 정산한다는 발표를 듣고 그 자동차 회사에 우리 갈사만에 들어오세요. 싸게 주겠습니다. 50만 대 정산하는데 오세요. 2, 3일 후에 답이 왔는데 노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고 난 뒤에 사흘 후에 중국에서 정산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결국은 이게 뭐냐. 강성귀족노조들의 자기들의 특권, 세습, 고용세습도 하지 않습니까? 고용세습도 하고, 연봉이 내가 듣기로는 도지사 연봉하고 비슷해요, 평균 연봉이. 어느 노조의 평균 연봉이,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내 도지사 연봉하고 같더라고.
이런 세상에 매년 스트라이크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타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성장도 없고 청년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정치권이 금기사항입니다. 겁이 나서 정교조, 민주노총 이거 겁이 나서 정치권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남지사 할 때 진주 어려운 폐업을 둘러싸고 민주노총과 3년간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무상급식 파동을 하면서 1년간 정교조 교육감하고 싸워가 내가 굴복시켰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강성귀족노조, 민주노총도 전부가 아니고 그중에 강성귀족노조가 있습니다. 그 일부하고 정교조 이거는 그걸 적폐 세력을 드러내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은 제가 그 반값 아파트 정책을 한번 내본 일이 있습니다. 서민들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게 사실 좌파 정책입니다. 그게 반대 속에 통과시켜 놨는데 여야 합의로 지난번에 그 법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내가 이걸 통과시켜 놓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조찬을 하면서 자, 이 법을 내가 통과를 시켰으니까 좀 시행을 하게 도와주시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네가 대통령 되면 해라. 나는 안 한다. 그래서 이게 반값 아파트 정책이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런 법입니다. 소유 개념으로 치면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가 되는데 주거 개념으로 이제 부동산 개념을 바꾸려고 이 법을 통과시켜 놨는데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난 뒤에 금년인가 작년인가 정동영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네 좋은 정책인데 정동영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하니까요. 네 좋은 정책인데 이 법 폐기하고 있는데 네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웃잖아. 뭐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데 그 법 폐기하고 정동영 의원이 다시 그 법안을 제출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그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부동산을 소유 개념이 아닌 주거 개념으로 바뀔 때 그것이 부동산 정책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법인세는 더 인하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법인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상해가지고 과연 기업들이 활성화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세계적으로는 법인세 인하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 추세인데 무상복지를 하려고 소위 정치인들이 선심만 쓰려고 그래 하다 보니까 무상복지 재원을 법인세에서 찾는 겁니다. 부자 정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아마 제가 상위 20% 소득을 가진 분이 우리나라 소득세의 93%를 낸다는 내 통계 수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위 우리나라 세금을 안 내는 소득세를 안 내는 계층이 35에서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면세점에 있습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부자 정세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거기서 돈을 뜯어가지고 무상으로 나눠줄라. 옛날에 내가 좋은 말로는 로빈 훗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로빈 훗 정책이다.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골고루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 그거는 옳지 않은 정책 아닌가. 차라리 법인세를 갖다가 낮춰가지고 기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강성귀족노조를 적폐를 해소하고 해서 기업의 의욕을 되살려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전부 끌고 가는 것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 그 법인세 실효세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거의 최저 수준이고요. MB정부 때부터 법인세를 낮췄지만 감면해주고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노조 때문이지. 그건 노조 때문이에요. 실제로 기업 현장에 가보면요. 어느 기업이 좀 성장을 하면 그 노조가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서 노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이 또 나중에 되면 이거 못하겠다. 직장 폐쇄하고 엉망이 됩니다. 근데 노조 그렇게 해서 사라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경남에도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창원에도. 근데 노조에서 원인을 찾는 건 너무 좀 비약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업들이 유순열 기자님이 경제부 기자가 아니잖아요. 경제부입니다. 경제부예요. 그럼 시각이 좀 틀리네. 예, 제가 검사 출신이시니까 검찰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 시선이 뭐 이렇게 썩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소수라고 생각되는데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더 고려하는 검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정말 검사를 정의롭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수사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검사 월급 털어가지고 피의자들 잡아오면 같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곰탕 먹고 여기는 라면 줄 수 없으니까 같이 라면도 먹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검사 월급의 절반은 수사비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검사들 하는 거 보니까 푸른 바람이 불면 눕는데 요즘 검사들은 바람도 불기 전에 지가 알아서 덜러버 버려요. 내가 그걸 몇 번 봤습니다. 검사들이 이래서 되느냐. 알아서 기는. 그런 풍토가 나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검사들은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는 거의 밤샘 수사를 했어요. 요즘 검사들은 내 쳐다보니까 셀러리매요. 월급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대접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밖에 나서 대접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랜저 검사가 생기고, 벤처 여검사가 생기고, 법조비리의 원흥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제가 검사할 때는 하고 올 때하고는 하도 달라서, 이거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제 경찰도 어느 정도 능력이, 수사 수준이 검사만큼 올라왔으니까, 같이 영장 청구권을 줘가지고, 검사가 경찰 감시하고, 경찰이 또 검사 감시하고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사회를 좀 깨끗하게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 독재 시대죠. 유일하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검찰 독재 시대에서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개혁해야 되는 그런 첫째 타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 스스로 독고다이 아까 말씀하셨죠? 독고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독고다이는 혼자 결정하고 다소 독선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통합형 지도자로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선적이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결정을 할 때는 주위의 참모들 의견을 다 듣습니다. 전부 듣고 난 뒤에 결정을 하는 것이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대통령 참모로 다 들어옵니다. 그 참모들 의견 듣고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대통령이 혼자서 어떻게 만기 칠남을 할 수 있습니까? 만기 칠남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커진 게 최근의 사태 아닙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는 결국 불통의 결과였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야 리더들을 많이 만났죠. 하지만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홍 후보께서는 강한 대통령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강한 스타일 때문에 자주 모시겠다고 했는데 만나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정례 브리핑을 갔습니다. 국정 브리핑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이 없습니다. 기자회견도 서로 짜고 요거 묻고 요거 답한다. 이거 물으면 이런 답한다. 말하자면 태권도의 약속 대령과 같은 그런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집권을 하게 되면 국정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기자들하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프리토킹을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해서 질문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의문나는 거는 내 프리토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분기별 한 번은 국민들에게 국정 상황을 알려줄 책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프롬프트 통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형식의 그런 국정보고대회가 아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하고 분기에 한 번씩은 프리토킹을 해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제도를 갖춰야지 그야말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민과 소통한다고 방송국에 와가지고 딱 사람들 초청해놓고 질문 찝어가지고 니는 무슨 질문해라 니는 무슨 질문해라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와서 1시간 2시간 하고 난 뒤에 국민과 소통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건 소통이 아니죠. 위선이죠, 위선.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토론회를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몇 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좀 시간의 압박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홍 후보 말씀을 들어보니까 홍 후보께서 평소에 좀 여러 가지로 좀 평가절하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억울해하실 대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아니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들었고 또 국정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좀 보수 후보답게 이제 품격 있는 언어로 하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아쉬움을 느껴봅니다. 오늘 홍 후보 말씀 마지막 말씀을 듣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금 누가 준 거예요? 예. 오늘 오전 발표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TK에서 내가 1등을 했답니다. 1등을 하고 전주 대비로 3배가 급등을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장의 민심이 다르다는 것이 조금 있어 보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무너진 정당을 인수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대통령 후보 나온 게 기적입니다. 경선 참여하겠다 발표한 지 13일 만에 이 보수 적통 정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언론에서 군소정당 취급을 하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는 좌우 그런 대결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저희 당이 다소 그 사이에 잘못도 많고 언론과 소통도 못했고 또 여러분들
참 눈에 잘못된 점이 많이 비춰졌더라도 대통령 선거는 좀 균형감 있는 보도를 좀 해 주셔서 합니다. 오늘 불러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 끝나면 또 이제 유세하러 나가야 됩니다. 네, 5월 9일 날 초상집의 상주로 끝날지 잔치집의 혼주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내 잔치집의 혼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